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그 시황 현상이 좀 뜸해지고 있는데 그 시황이 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좀 복잡한 시황을 보이고 있어서 준비가 좀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하겠고요.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K자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걸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K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걸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바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시황을 보는 게 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FOMC 이후에 그 주식시장이 랠리를 하는가 하다가 어제를 기준으로 좀 빠졌죠, 그죠? 나스닥이 어제 기준으로 조정을 좀 받았고, 사실 근데 여전히 추세상 봤었을 때는 추세선상으로는 여전히 다 위에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조정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현재 지금 좀 정체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지금 나온 뉴스들이 이제 버블이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했고, 조정이 올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좀 정체된 상황이다 라고 진단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훨씬 더 깊은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4,400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현재 4,000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4,000을 잠깐 깼다가 잠깐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이 다 많으실 텐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이더리움의 차트거든요. 이더리움의 차트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이 121선이라고 부르는 라인입니다. 이게 121선인데 121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121선의 가격은 약 3,500선 정도 되거든요. 3,500선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선 상으로는 확실하게 위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빠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추세선을 깨서 하락장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점을 찍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온 건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현재 조정 국면에 있다 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현재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이 정체된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불과 배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상승론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배어라고 하는 거는 하락론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지금 현재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상승론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다, 그죠? 사실상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내리면서 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우린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공론화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공급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당연하겠지만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상승론자의 논리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물가 이런 건 일시적일 거고, 그리고 경제가 현재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유동성이 돌면은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상승론자의 논리고요. 그리고 하락론자의 논리는 뭐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시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 기준으로 22.5배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5년 평균치를 상회한 수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밸류에이션 매저인 케이프를 보더라도 이것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 그리고 집중도 왜곡,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S&P 500에 있는 상위 10% 종목이 현재 S&P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버블의 강력한 징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밸류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하락론자의 논리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다 라고 하는 것도 하락론자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FOMC 끝난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엇갈린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요. 누구는 내려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불과 배어가 공존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황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쭉 내려가는 하락장의 시작인 건지, 요게 지금 다들 매우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만 더 면밀히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혹자는 현재 지금 상황이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현재 시장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의 초입과, 초입입니다. 초입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초입과 유사하다는 징후가 이미 여러 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그 인터넷에 뜨겁게 달고 있는 이제 여기 오라클, 엔비디아, 오픈 AI의 순환 출자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어떤 논란인지 이런 겁니다. 오라클이 엔비디아에다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돈을 가지고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근데 오픈 AI는 이 100억을 투자받아서 뭘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답니다. 근데 그럼 뭘 할까요?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겠죠. 그죠? 이건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100억을 투자한 걸 가지고 다시 엔비디아한테 GPU를 사가는, 그죠? 순환 출자 구조죠. 그죠? 순환 출자 구조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픈 AI가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오라클한테 100억 달러를 주면서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면 오픈 AI가 오라클에 돈을 주고, 그죠? 오라클이 엔비디아에 돈을 주고,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돈을 주고, 오픈 AI는 또 GPU를 사고, 그리고 오라클에 또 돈을 주는 이런 순환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 이러면은 돈이 여기 안에서 돌고 돌면서 매출을 뻥튀기 시키고 있는 건데, 그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그죠? 오라클 엄청 올랐죠? 그죠? 그리고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투자한다 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투심이 아주 좋은 거죠. 이게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통신 장비 업체들의 행태예요. 옛날에 시스코 그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이런 걸 했었어요. 그 자기들 라우터를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이제 그 투자를 해준 거죠.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 투자해준 돈을 가지고 시스코의 라우터를 사가서 이걸 계속 돌리는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의 초입과 유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뭐냐, 이게 현재 닷컴 버블의 초입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초입이라는 키워드. 뭔 말이냐면은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초입이 언제냐, 사실 요때입니다. 요때 보시면 이때 잠깐 눌렸거든요. 그죠? 이때가 사실상 사람들이 닷컴 버블의 초입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대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 눌릴 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꺾이겠건 했었는데, 이 조정을 끝내고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이 나스닥이 반등을 시작해서 최고점을 찍어버립니다. 그죠? 최고점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이 만약에 초입이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버블에 올라타는 게 맞는 시기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자전거래 논란이 있었고요. 이때도 버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갔어요. 그게 버블이라는 걸 놀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직까지 투심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투심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AI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죠? 투심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는 게 버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초입이라면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는 장세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사실상 객관적이고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우리가 맞게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현재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라고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신 그런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과거와 유사한 지점에 사실상 닷컴 버블 말고 한계가 더 있습니다. 한계가 더 있는 게 뭐냐, 1970년대와도 사실상 차트율은 매우 유사합니다. 1970년대와도 현재 시대적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사실 19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2022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했었죠. 그죠? 반등했었죠. 이제 그 1966년도 이때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페드가 금리를 엄청 올렸어요. 엄청 올렸다가 다시 금리를 내렸어요. 왜?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리를 내렸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물가가 반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페드가 경기 과열 상태에서 선제적 완화 조치를 시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재반등을 했고 그 뒤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도 사실상 차트의 시대의 흐름이 유사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시황자를 올려드렸던 내용이긴 한 건데 이제 FOMC가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역대급 모순을 펼쳤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금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경제 전망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경제 전망에 보게 되면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어요. 즉 미국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했어요. 뭔 말이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동시에 점도표를 내렸습니다. 즉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향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물가도 더 오를 것 같은데 금리는 더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금리 내렸죠. 그죠? 이거는 경기가 현재 개선되고 있고 그죠?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그죠? 금리를 내리는 모순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어디 있었다? 똑같은 일이 과거에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냐? 그 결과는 물가가 다시 재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죠? 요것과 사실상 시대적 배경이 지금 현재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시대적 상황을 봤었을 때 데이터로 봐도 유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도 좀 많이 유사한 편입니다. 그때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배경들이 좀 비슷한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70년대와도 현재 흐름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PCE가 나옵니다. PCE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그 연준에서 집계하는 물가의 예측치거든요. 근데 그게 보시면은 현재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도 CPI나 PCE가 지난달보다 반등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실제로 현재 반등하려는 기미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 페드도 인정을 했는데 금리는 내렸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70년대랑 유사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사실 과거에 70년대에도 니프티 50라는 게 있었습니다. 니프티 50.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주식과 비슷하게 니프티 50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 코카콜라 이런 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핫했던 주식들 있었습니다. 그 니프티 50의 움직임과 현재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니프티 50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가 재반등할 시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 뒤로 니프티 50는 횡보했고요. 약간 내렸죠, 실제로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면 맥7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현재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현재 요 랠리가 만약에 닷컴 버블과 비슷한 시기고 그거의 초입이라면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70년대랑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약간 횡보할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 둘 중 하나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0년대랑 유사한 흐름대로 간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베팅 중 하나는 뭐냐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현재 지금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M7에 대한 밸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70년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스몰 캡이 라지 캡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70년대로 유사하다면 이제 스몰 캡 주식들이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러셀 2000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내린 다음에 러셀 2000 신고가를 찍었죠. 이거는 소형주 랠리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소형 가치주나 소형 퀄리티주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도 상당히 권장되는 부분이다. 특히나 M7에 대한 밸류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약간 분산 관점에서 소형주 투자의 관점을 늘리는 것도 조금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힌트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현재 그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단기 장세가 어떻게 흐를지가 사실 좀 예측이 잘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시기에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시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크게 잃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방향성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시점에 크게 베팅을 하면은 돈을 당연히 잃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을 K자형 시장이라고 불러요. 뭔 말이냐면은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고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의 초입이라면, 그죠? 닷컴 버블의 초입이라면 사실상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70년대랑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될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시장으로 갈 건지 아직 단기 관점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방향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하고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자 방침을 매우 명확히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침을 세우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을 또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다 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 단타로 돈을 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사실 명확하게 타점을 잡고 손절 라인 긋고 진입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요 라이브를 안 보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정도로 고수라고 하시는데 이걸 안 보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런 장세일수록 조금 더 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죠? 뭐 닷컴 버블의 지금이 닷컴 버블의 초입과 비슷해서 여기서 이게 더 가던, 그죠? 아니면 뭐 70년대랑 비슷한 시나리오라서 좀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나리오대로 가던, 그런 거에 다 그런 게 다 오더라도 이제 그런 거에 무관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대응하는 걸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 현재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어떤 주장의 근거를 보더라도 사실상 명확하게 현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은 바벨 전략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바벨 전략. 이건 뭐냐면은 극단적 공격 자산과 극단적 방어 자산을 동시에 구축하는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극단적 공격 자산과 극단적 방어 자산을 동시에 구축하는 투자가 좀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극단적 공격 자산과 극단적 방어 자산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장기 관점의 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 건데, 저는 2026년도까지는요 6년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계신 요 트럼프가 2026년도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부양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풋이라 그러죠. 트럼프 풋. 트럼프가 풋을 깔아준다. 뭔 말이냐? 그 시장이 내리는 걸 막아주겠다. 우리가 시장에서는 정부랑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현재 이 중간 선거를 크게 이기지 못하면 본인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아마도 정부가 나서서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블랙스완이 오지 않는 이상이야. 사실상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강세장 트렌드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뷰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수는 있죠. 조정이 오고 오르고, 조정 오고 오르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투자의 시기를 좀 장기간 넓혀서 본다면, 그죠? 장기간 넓혀서 본다면 저는 이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는 메가 트렌드들에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한 강달러, 이게 트럼프가 밀고 있는 메가 트렌드거든요. 달러의 지위를 앞으로도 강화하겠다. 달러의 지위를 강화를 해서 우리가 이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를 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 중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올해 5월에는 이 총 발행량이 1,8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조회해보면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3천억 달러까지 발행량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 한 1.2배 늘어난 거죠. 20% 이상 증가한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얘가 백본으로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메가 트렌드고, 그리고 이게 이 달러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은 메가 트렌드가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메가 트렌드가 맞다면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백본 네트워크인 여기 보이시는 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요런 스테이블 코인의 지탱에 필요한 이런 체인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이 도전받긴 했죠. 많이 도전받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여기 보이시는 121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도전받기 시작하면 사실상 5% 10% 빠지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120선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는 아직 죽은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이더리움 기반의 이 체인은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탑픽이다. 왜냐? 이건 미국 정부의 수요가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온 조정을 적극적 매수 기회로 써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피터 트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분이죠. 이분이 되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더리움에 강하게 베팅한 건 되게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메가 트렌드가 맞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봤었을 때 암호화폐가 다른 거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